이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게 배상 액수를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산고등법원 2008년도 요 사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왜 배상액수를 인정하는데 어려운가. 일단은 호유치권 신고를 해가지고 뭔가 유찰되는 끝에 누군가 낙찰이 됐다 이런 구조가 되면은 그 호유치권 행사가 경매 목적물을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뭔가 기여했을 거다 또는 인과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호유치권 행사 자체가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정상 가격에 낙찰이 됐다든지 하면은 모를까, 유찰이 특히나 여러 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판단, 상식에 맞는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공사를 완료해서 건축주에게 건물을 인계해가지고 점유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여관 건물이 공매에 붙여지자 공사 하도급자인 피고는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것을 기화로 마치 공사 당시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3억 원 정도를 근거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결국 채권 최고액 18억 정도 되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억 원 정도의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못 받은 나머지 6억 얼마를 못 받은 원고가 피고 상대로 유치권 신고 금액에 해당되는 3억 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죠. 자, 이런 원고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여러 가지 항변을 했습니다. 일단 그 유치권이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유치권이 있는 줄 알고 신고했기 때문에 자기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 신고한 거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법원이 다 그 피고 항변을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인정됐는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규명하기가 힘든데 주의할 부분은 이게 유치권 신고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좀 금액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간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상 책임 뭔가 유치권 신고되고 나서 유찰이 많이 됐다면 뭔가 이 사람한테 페널티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11년 손해배상 허위유치권 신고 때문에 일단 경매 절차를 중지한 후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 결국 이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네요. 이 채권자가 허위 유치권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그런 경우인데, 앞서 소개한 부산고등법원 그 판결보다도 손해 액수 규명이 좀 더 간명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결국은 이제 손해배상 액수 이 부분이 조금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조금 앞선 사건보다는 좀 간단한
그런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